네, 중요하게 꼭 짚어봐야 할 국제뉴스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이 한수원 체코 원전 건설 막기 위해서 당국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이 얘기 좀 전해주세요. 체코가 원전 2개를 새로 건설하는데 지난달 그 한수원을 우선 협정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수출을 한 셈인데 네. 여기 대해서 웨스팅하우스가 그동안에 한수원이 그 자기네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는 그런 소송도 제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여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걸로 그게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웨스팅하우스 보도 자료를 보면은 입찰 참가자가 원천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 이게 이제 특화 허가권인데요. 이걸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한수원이 갖고 있는 원자로 설계 기술이 자기네가 특허권을 가진 원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수원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허락 없이 사용하도록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이런 원전 기술을 수출하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정부 네. 자기네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웨스팅하우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22년 10월에 네. 미국 법정에 그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이런 중재가 지금 그 전문가들 얘기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속 그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고, 특히 이제 본사가 필라델피아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뭐 지분이 캐나다로 다 넘어간 상태인데 필라델피아가 아시다시피 주요 경합주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 이제 이런 그 보도자를 내면서 필라델피아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한 15,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뺏긴다. 이제 선거를 좀 의식해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제동을 거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대선과도 이렇게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군요. 타이밍이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새로운 소식 전해지면 또 알려주시고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앞서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움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여기에 참석자들의 중론, 이 미국의 침체 우려가 좀 과장된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침체라기보다는 네. 둔화 쪽이라는 게 이제 잭슨홀 회동에 참석했던 그 경제학자들의 중론이라는 게 마켓워치 보도입니다. 네. 하버드대 교수가 경제 기조 자체는 좋아 보인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침체에 들어가면은 보통 근본적인 약점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달 그 고용 지표가 약화되면서 좀 그런 걱정들이 커졌죠. 블라인더 전 연준 부의장도 비행기 연착륙하려면 비행기의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침체 가능성이 대개 보면 한 15% 정도 존재하는데 그거보다 높지가 않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8월 초에 이 실업률을 받아보고서 그러니까 네. 고용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4.3%까지 이제 나오는 걸 보고 시장이 이거는 자매 법칙이 발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나요? 실업률? 하버드 교수도 그 네.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엔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침체를 예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교수 얘기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이민이 크게 늘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승한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업률이 일정 퍼센트포인트 올라가면 침체에 빠질 걸로 사람들이 믿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경험 법칙이 적용되는지 자기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요 얘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피벗을 한다. 9월에 금리나 그렇죠. 가시권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에스터 조지 전 캔자스 시티 연준 네. 총재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침체를 지금은 걱정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완화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만약에 더 올라가면은 자체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괜찮다. 아직은 소비자들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프랑스가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소식인데 어떤 일 때문에 체포가 됐고 이게 어떻게 확산되고 있다는 건지 정리해 주세요. 그 텔레그램이 파벨 드로프, 이 사람이 이제 39살이고 형이 니콜라이 드로프 44살인데 같이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CEO도 맡고 있는데
그저께 파리에 자기 전용기 타고 도착했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네. 지금 그 프랑스 당국 발표는 이 사람이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른바 어떤 범죄 조정 대리자라는 그 혐의로다가 체포를 한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저커버그 뭐 이렇게 불리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네. 러시아판 페이스북으로 불리는 그 프론탁테라는 거 하고 이제 메신저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그 이제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내놓으라 하면서 이제 프론탁테 정보를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걸 거절하고 이 지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러시아를 떠나서 독일에 머물면서 이제 텔레그램 운영에만 집중을 해봤습니다. 네. 텔레그램은 사실 뭐 강력한 보안 이런 걸로 처음에는 말려졌었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랬던 게 어떤 사항일까요? 가짜 뉴스 그다음에 네. 어떤 그 테러 같은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 그 미국의 의사당 그 난입 사태 때도 그 시위대들이 텔레그램 통해서 소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간섭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뭐 테러 같은 이런 문제도 있지만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머스크하고 좀 비슷한 그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프랑스하고 아랍에미리트 이중 국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지금 그래서 체포를 한 거거든요. 지금 네. 이 영국 텔레그래프는요, 이 드로프 구금이 SNS 미래에 대한 어떤 깊은 의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전쟁 관련 보도도 텔레그램에 거의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이 기능, 어떤 그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하고 이런 그 악의적인 컨텐츠가 마구 돌아다니는 그런 온상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텔레그램 쪽의 반응도 좀 전해주시고요. 또 머스크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텔레그램 쪽에서 어제 그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디지털 서비스법 DSA를 포함한 유럽 연합 규정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 아무것도 감출 게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해결해 달라. 왜냐하면 거의 한 10억 명이 이걸 쓰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늦출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드로프 구금 소식 전이고 나서 텔레그램하고 연계된 그 암호화폐 톤코인이 있는데 그 시세가 어제 한때는 한 23% 정도 빠진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테슬라 그 머스크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사람 지금 이제 그 X 소유주죠. 어제 해시태그 프리파벨, 그러니까 파벨을 석방하라 이런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이제 여러 포스트에 글을 올렸는데 프랑스 조치가 표현 자유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난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드워드 스노든 이 사람도 X 계정에 그 프랑스 조치가 충격적이고 슬프다. 이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소통 수준을 떨어뜨린 거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도 있네요. 러시아도 지금 외무부 대변인이 브리핑하면서 질문이 네. 나오니까 드로프에 대한 영사 접근권을 요청을 했는데 프랑스가 이 사람은 프랑스 국적자다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불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자국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서방이 뭐 언론 자유 하더니 이건 또 뭐냐 이중잣다라는 겁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도 텔레그램이 어떤 이런 그 컨텐츠를 검열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드로프의 지난 얘기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4월에 네. 그 폭스뉴스 앵커 출신 그 극우 언론인 터커 칼슨하고 회견했죠. 그때도 나는 누구로부터 지시받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샌프란시스코 IT 행사에서도 테러 같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테러 같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데 대한 두려움도 물론 있지만 프라이버시가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드로프 뭐 조부모의 얘기까지도 이 조부모가 스탈린 네. 그때 강제 수용소에 보내줬던 그런 쓰라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 엄청난 재산을 가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브스가 지금 집계한 걸 보니까 지난해 기준인데요. 재산이 1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자 가운데 가장 돈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즘에 좀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퇴근하고 나서 또는 휴가를 갔을 때 일적으로 업무 지시나 연락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호주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요? 지금 일부 유럽하고 남미국에서도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호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께부터 지난 2월에 이 법을 이 법이 이른바 연결되지 않은 권리법입니다. 이제 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제 그저께부터 이제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상대로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종업원이 15명 미만인 소기업은 내년 8월부터 조금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 후에는 회사에서 보낸 이메일 같은 게 와도 자기가 싫으면 그냥 안 보고 응답을 안 해도 이게 법적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법으로 묶는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매너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네. 호주는 지금 노동당 정부가 집권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앨버니지 총리도 이제 그저께 방송에 나와서 이거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게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노동자의 정신적인 건강과도 직결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노동계는 아주 반색을 하죠. 제긴 좀 다르겠죠. 재계는 좀 똘똘하죠. 네. 그 호주 산업단체 이게 이제 재계를 대변하는데 성명을 내고 이 법이 물론 이런 법의 어떤 한 측면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인 숙고 과정 없이 급하게 제정됐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되면 기업 활동에 영향이 너무 많다. 이렇게 또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아마 네, 입장이 좀 계속 다르다 보니까. 어떤 반향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의 검열에 문을 닫았던 상하이의 대표적인 진보 서점 지펑이 미국에서 다시 문을 연다고요? 한 6년 만에 지금 이제 그동안에 사라졌다가요. 네. 여기 주인이 이제 지금 주인이 위мя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플로리다로 이주를 했습니다. 가족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중국 SNS 위챗에 글을 올렸는데 다음 달 1일 워싱턴 DC에 이 지펑 서점, 지펑이라는 게 이제 계절풍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바꿨다. JF 북스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중국 서점이라는 게? 좀, 일단 뭐 네. 그 시진핑 집권하고 나서 중국 내에서 단속이 많이 심했죠. 이제 그거하고도 물론 뭐 집세를 제대로 못 내고 뭐 이런 거 있지만 뭐 이 사람 얘기는 중국 당국이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지펑 서점을 운영하면서 네. 세미나도 막 하고 그다음에 책 같은 것도 중국에서 구하기 힘든 그런 책들 팔았으니까 뭐 당국에서 뭐 아무래도 뭐 괘씸죄에 걸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워싱턴 DC의 뭐 유일한 중국 서점이다. 예.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지펑 중국어로 계절풍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떤 서점이고? 이 사람 얘기는 네. 이제 지펑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그 계절풍인데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압박을 해도 틈이 있고 그래서 그 틈으로 계절풍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자기 서점 이름을 그렇게 졌었는데 이 사람 글이 이제 위챗에 올라가니까 중국 쪽에 뭐 지식인들, 언론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뭐 굉장히 호응을 합니다. 아주 네. 빠르게 확산하고 아마 이것도 차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하이의 어떤 서점도 지펑을 넘을 수 없다. 지펑이 곧 돌아올 거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네. 당시에 좀 반향이 있었나 봅니다. 인기도 있고요. 그렇죠. 네. 원래는 상하이 사회과학원에서 수학했던 사람이 이제 1997년에 이제 이걸 열었다가 이 사람한테 이제 팔았습니다. 한때는 지점이 한 8개 정도.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명망 있는 학자들 같은 초청해서 인문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중국 당국이 좀 싫어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문을 닫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 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민 갔다고요. 2022년 4월에 상하이가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된 적이 있죠. 한 4달 정도. 그때 그 위챗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불만을 분명한 목소리를 외치자. 불복종 하자는 뭐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 또 당국에서 상당히 좀 미워했을 겁니다. 네. 이 보니까 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얘기인데 이거 말고 옌황춘추라는 이것도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개혁 성향 잡지인데 여기도 이제 당국의 편집권을 자꾸 침해하니까 2016년에 스스로 발행을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복간이 됐는데 그 포스트 지적은 옛날하고는 톤이 완전히 달라졌다. 옛날에 있던 아카이브가 다 삭제되고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펑은 미국으로 옮겨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 지구촌 내 핵 비확산 체계가 굉장한 위기다, 최대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환실타임스하고 인터뷰한 게 어제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간의 어떤 긴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분쟁 때문에 이제 핵무기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1968년에 아시다시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가 이제 돼 있는데 그게 냉전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 그로시 얘기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국가들이 이제 핵무기를 갖지 않은 왜 우리는 핵무기가 없느냐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의 일부 정상들까지 이거 우리가 좀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대놓고 한다는 겁니다. 이 요인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이제 핵 보유국이죠. 하지만 그거 외에도 몇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동맹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 핵 우산에 대한 어떤 회의감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방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참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 매력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 다트머스 대학 핵 확산 전문가 얘기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강대국들이 핵 확산 억제에 대한 그동안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억제를 했었는데 이런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내코가 적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이요. 그런 가운데 이란을 또 가장 큰 잠재적 위험으로 네, 지목했다고요. 그렇게 지목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 관련해서 사우디 그 빈 살만 왕세자도 작년 9월인가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하면서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경고한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유럽도 보면은 우리 중도 우파 쪽에서도 유럽의 핵 억제력 지금 미국만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거 하면서도 그로시 얘기는 하지만 핵 보유국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그 지정학적 불안이 가라앉는 건 아니다. 거꾸로 NPT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이런 핵무기 불안을 가라앉히는 그런 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후 얘기인데 캘리포니아 얘기와 중국 얘기를 좀 같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 폭염 뒤에 또 눈이 왔다 그러고요. 중국도 극한 기후에 시달린다고요. 8월에 눈이 왔습니다. 한 네. 20년 만에 처음인데요. 요세미티 국립공원 쪽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또 기록적인 폭우도 오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은 이게 좀 산불이 덜 나야 되는데 한냉전선 때문에 또 오히려 산불이 위험은 더 커졌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뭐 홍수주의보도 내리고 해서 지금 뭐 난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서쪽은 섭씨 40도, 막 그냥 폭염 경보가 막 연일되는 방면에 또 북쪽 베이징 텐진은 폭우, 뭐 비가 막 그냥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모양입니다. 네. 결국은 기후위기 탓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호주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소 건설 얘기 마무리를 전해주실까요? 네. 호주가 승리를 했습니다. 호주 그 억만장자가 추진하는 게 있는데 호주 북서부 옛 목장 부지에 120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강남 상구를 합친 것 정도 크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최대 4기가와트니까 300만 가구한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네. 이거를 또 해저 케이블 깔아가지고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계획까지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네. 호주 노동당 정부가 이걸 추진합니다. 예, 환경장관 얘기가 우리가 뭐 원전 어쩌고 하는데 우리는 원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재생에너지 가지고는 세계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모범을 보이겠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국제 뉴스들 정리해 주셨고요. 손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